그러니까 저는 참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러니까 2권부터 좀 재밌더만. 1권은 그냥 중세시대 역사 쭉 정리하는 거라 정신없이 지나갔고, 2권부터가 좀 본격적인 마키아벨리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마키아벨리를 흔히 갈등의 정치학자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특히 이제 로마 선언고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로마 공화정에서 귀족과 평민들의 갈등이 이 공화정을 어떻게 위대하게 만들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성산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게 호민관 설치로 이어지고, 이게 이른바 믹스드 거버먼트, 혼합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주 역동적으로 서술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로마 공화정에서 귀족과 평민 간의 어떤 계급 간의 갈등이 오히려 로마를 멸망으로 이끈 게 아니라 로마를 더 위대한 국가로 만들었다. 이게 마키아벨리의 통찰이거든. 그래서 그 갈등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갈등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갈등의 제도화가 중요하다는 게 마키아벨리가 흔히 이제 많이 인용되는 지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진영 간의 갈등이 엄청 심각하잖아요. 저희 이재명 지지자와 윤석열 지지자 간의 갈등이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를 어떤 마키아벨리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 문제의식을 갖고 보는 거죠. 근데 특히 2권의 내용이 피렌체가 완전히 복작복작하면서, 여기서 조그만 도시국가인데 안에서 그냥 미친 듯이 서로 갈등을 벌이는 과정을 쫙 한 100년에 걸친 과정이죠. 그걸 쫙 이렇게 서술을 한 건데, 여기 2장에서 보면 이 시점이 이미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시점보다 100년 전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 처음에는 부온델몬티라고 하는 가문과 우베르티라는 가문 사이의 갈등이었어. 근데 이게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나오는 몬테규 가문과 캐플릭 가문 사이의 갈등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일이었어요. 그 결혼 문제. 이 부온텔몬티 가문의 젊은 부온델몬테라고 하는 그 청년이 원래 약혼한 그 우베르티 가문의 여자랑 약혼을 해놓고 길 가다가 제3의 다른 가문의 되게 예쁜 딸을 보고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갑자기 그냥 결혼을 파토내버리고 그 예쁜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현장에서 선언하고 바로 결혼식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뭐 어때 뭐 내 맘이지 이러고 했는데, 사실 그 파토당한 우베르티 가문 쪽에서 엄청난 앙심을 품고 이 새끼 두고 보자 이러고 이거를 이제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유명한 베키오 다리인가요? 그러니까 그 피렌체에 가면 지금도 있는 그 유명한 다리에서 이 부온델몬테를 암살한 걸로부터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마키아벨리가 아주 잘 서술을 해놨죠.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문이 피로 쓰는 그런 어떤 갈등이 시작이 됐고, 이 두 가문이 뭐랑 연결되냐면 당시 이탈리아를 휩쓸고 있던 이른바 기벨린과 구엘프의 갈등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구엘프가 되고 한쪽은 기벨린이 돼서, 기벨린은 황제파고 구엘프는 교황파잖아요. 이 중세시대 우리가 알다시피 카노사의 굴욕도 있고 그 황제와 교황 사이의 어떤 그 정통성 다툼이 엄청나게 치열했던 시기인데, 이제 피렌체의 어떤 한쪽 귀족은 기벨린 황제파가 되고 또 한쪽 귀족은 구엘프 교황파가 돼서 싸우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구엘프가 이기죠. 결국에는 이제 피렌체는 구엘프 교황파로 이제 정리가 되긴 되는데, 그 정리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두 가문이 두 개의 어떤 정치 세력이 돼서 미친 듯이 서로 내부 내전을 벌이는 얘기가 쫙 나오고, 그러다가 좀 정리되는 듯 싶었는데 또 뭐가 나오냐면 이 구엘프 안에서 또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비앙키와 네리로 갈라지죠. 그러니까 한 가문에, 그것도 이제 이 사람 피렌체 사람들도 아니고 원래 다른 옆집 가문에서 생긴 갈등이 옆집 일로 이어져 온 건데, 비앙키는 이제 비앙카라는 사람의 자손이고 네리는 이제 또 다른 여자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가문에 이제 부인이 두 명이 있었는데 그 두 명의 가문의 자손들이 또 서로 이것도 되게 사건이 웃겨. 애들끼리 싸운 거야. 그 꼬마 앵이들끼리 서로 싸웠는데, 싸우니까 이제 이 한쪽 그 비앙키 쪽에선가 그 야 너 네가 저쪽 집 가서 사과해. 네가 잘못했지. 그래서 이제 그 대범하게 이제 사과를 시키려고 보내는데, 그 상대 쪽 아빠가 진짜 나쁜 놈이었던 거지. 그래갖고 그 애 손을 잘라버린 거예요. 사과하러 온 애를 붙잡고. 임마 네가 말로 될 줄 아냐? 사과는 말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애를 손을 잘라버린. 그러니까 난리가 나고 이 새끼 죽이자 이래갖고 두 가문이 또 무기를 들고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비앙키와 네리가 또 같은 혈족인데도 같은 가문에서 갈려져 나온 세력들인데도 자기들끼리 피로 씻는 또 갈등이 이제 미친 듯이 이어지게 되고, 그게 결국 귀족과 평민의 갈등으로 또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두 계급 간의 갈등으로 엄청나게 심해지게 되죠. 근데 여기에 또 아까 그 최욱님 씨가 얘기한 또 하층민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귀족과 평민 외에 또 하층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귀족들은 숫자는 소수니까 하층민을 끌어들여서 이제 삼파전이 벌어지는 그런 역동적인 과정이 나오고, 이제 결론 부분에 등장하는 사람, 중간에 이제 코르소라는 사람도 나오지만, 이제 뒷부분에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게 이 아테네 공작 발테르 2세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왜냐하면 결국 두 세력이 싸우다 보면 외세를 끌어들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청일전쟁 때도 그렇고
항상 내전이 심해지면 외세를 끌어들여서 이기려고 하는데 그때 들어온 게 이제 그 프랑스 왕의 신임을 받고 들어온 뭐 아테네 공작 발테리 이 사람이죠. 저는 이 사람이 마치 이제 해방공간에서 이승만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치 한민당이 그 당시 이제 좌파들이 토지개혁을 주장하고 막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승만이라고 하는 외부에서 들어온 이렇게 명망가를 끌어들여서 권력을 잡는데 결국엔 이상문한테 축출당해갖고 쫓겨나잖아요. 이제 뭐 그런 스타일인 거지. 이게 캐릭터 좀 비슷한 것 같아. 캐릭터도.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귀족들이 아테네 공작을 끌어들여서 아테네 공작한테 전권을 넘겨주게 되고 원래는 이제 그때 시놉리는 이제 당시 원로원 같은 거죠. 그 원로들이 찾아가서 장문에 설득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뒷부분에 보면. 저는 근데 이 마키아벨리가 저는 이건 창작했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100년 전에 그거를 어떻게 다 알아갖고 이렇게 문장을 다 똑같이 썼겠어. 그래서 어느 정도 마키아벨리 생각을 담아서 창작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 지금 이거 독배다. 너 이거 받으면 나중에 너 죽는다. 너 굉장히 위험해진다. 좋은 게 아니니까 그냥 웬만하면 하지 마라. 라면서 장문에 걸쳐서 몇 페이지에 걸쳐 갖고 그 발테르 공작을 설득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제 권력을 쥐었을 때 사람들은 그런 이렇게 그런 자제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뭔 소리야 하면서 꺼져. 그리고 이제 내가 그냥 다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절대 권력을 쥐게 되고 그래서 원래는 1년만 절대 권력을 1년만 쥐기로 했었는데 이제 군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테르 공작이 엄청난 지지를 받으면서 1년이라고 해도 그냥 평생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평생 종신군주가 됐단 말이지. 근데 종신군주가 되고 나서 갑자기 또 입장을 표변해가지고 굉장히 독재적인 스타일로 굉장히 폭압적인 스타일로 정치를 펼쳤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평민 귀족할 것 없이 부글부글 다 발발이 끌어올라서 결국에 겨우 10개월 만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쫓겨나죠. 근데 그 쫓겨나는 과정도 굉장히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이게 폭동이 너무 극단적인 그 분노 상태가 되니까 이 발테르 공작은 이제 성 안에 틀어박혀서 숨어 있고 측근들, 이 발테르 공작이 소수의 측근들하고만 정치를 했거든요. 우리 마치 그 이기붕 일가 같은 거지. 이승만한테 이기붕 일가 엄청 처참하게 온 가족이 다 그 죽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측근 누구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니까 겁나니까 이제 그 측근 하나를 밖으로 아들이랑 같이 젊은 아들이랑 같이 둘을 그 부자를 밖으로 군중들한테 내보낸 거지. 그랬더니 군중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죽인 정도가 아니라 죽여서 온몸을 갈기갈기 찢고 심지어는 그 내부 기관까지 만족시켰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뭐냐면 그 죽은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은 다음에 그거를 인육을 먹은 거예요. 당시 폭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발테르 공작의 측근 그 부자를 완전히 갈갈이 찢어서 죽여버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그 분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돼가지고 다른 측근은 몰래 도망가고 발테르 공작도 결국 그거에 대한 그거 잊고 나서 나중에 이제 겨우 협상해가지고 조용히 이제 밤에 도망가는 식으로 해서 축출되는 이제 마치 이기붕 일가는 몰살당하고 이승만은 나중에 그 하와이로 망명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그 귀족과 평민의 싸움이 이어지다가 결국엔 평민이 압도해가지고 귀족을 아예 무장 해제시켜 버리죠. 그래서 피렌체에서는 귀족이란 존재는 힘을 다 잃게 되고, 근데 이제 귀족이 무장 해제되면서 피렌체의 어떤 국방력, 피렌체의 어떤 강건했던 그 초창기에 보면 굉장히 그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국가였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두 진영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가고 나서 어느 한쪽을 완전히 제압하고 나서는 피렌체의 군사력이 거의 뭐 무장 해제됐다시피 우리 조선시대 말기처럼 그렇게 돼버렸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장의 내용을 쭉 지켜보면서 느낀 거는 이게 참 그 어려운 거야. 우리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휴브리스. 결국 영웅을 몰락시키는 건 휴브리스. 그 오만이거든요. 오만. 그 교만과 오만한 태도가 결국에는 영웅의 몰락을 가져오는데 아까 경아가 언급했던 코르소라는 사람이 그랬고 제가 방금 얘기한 발테르 공작 이런 사람들이 사실 권력을 쥐었을 때 조금 더 겸손하고 사실은 또 이렇게 그 권력을 자제하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권력을 쥐었을 때 반드시 그걸 끝까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휘두르다가 결국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 권에서 마키아벨리가 잘 묘사를 했다. 그래서 이 정치의 오랜 역사를 쭉 공부해 보면 결국 최고의 어떤 묘수는 이겼을 때 양보하는 거예요. 어떤 두 진영이 극단적으로 싸워서 누가 이겼을 때 사실 한쪽을 완전히 제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이긴 쪽에서 약간 손해보면서 양보하는 타협을 하는 거. 그런 타협이 상당히 오래 지속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 정치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최상의 결과가 아닌가 싶고 아니면 로마가 카르타고 멸망시키지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소금 뿌려서 존재를 없애버리든가
그럴 게 아니면 서로 이겼을 때 약간씩 양보하면서 타협하는 게 가장 좋은 어떤 그 최선의 해결책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치에서 이 애티튜드, 어떤 겸손함과 어떤 그 양보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를 이제 피렌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았나. 뭐 저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김영덕 편하게 어려우면 뭐 굳이 무리해서 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 제가 먼저 조금 얘기를 하고 또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오늘 재밌게 잘 봤고, 근데 이제 요게 그 우리 조성래 서기관이 되게 좋은 논점을 잘 제기해주는, 마침 현안과 고전이라는 게 읽고 나서 이렇게 현안과 연결시키는 이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한테 많이 교훈이 되고 남고, 좀 틀린 교훈이라도 여기서 추출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고전을 읽을 때 되게 중요하거든. 아니면 그냥 딴 나라 얘기인 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좋은 지점을 잘 얘기를 해준 것 같고, 저는 이제 3.1절 축사 때부터 보면서 이제 되게 경악을 했는데, 이게 너무 성의가 없어. 배경이 나는 부적절한데 되게. 네, 그러니까요. 나는 알겠어요. 무슨 그게 아니라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그리고 성내가 얘기한 그것도 맞아. 그 일리가 있어요. 일본과의 문제를 전혀 이렇게 해결 못하고 방치한 채 10년 가까이 두고 있는 거니까, 박근혜 정부 이래로.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저는 이 정도의 어떤 사안이라면 정말 국민과 정말 진지하게 부딪혀야 될 사안이거든요. 국민들 앞에, 이 보면 이 책에도 그 두 진영이 극단적으로 갈등할 때 어떤 좀 고귀한 인물이 창검 앞에 자기 일을 딱 드러내가지고 진솔하게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건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설득을 하는 거거든. 이거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너네도 죽고 이렇게 이런 불확실성에 운을 꼭 맡겨서 해야 되겠느냐.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라면서 설득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 리더는 때로는 그렇게 자기의 모든 걸 내걸고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분노한 군중 앞에 자기 자신을 던지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너무 아니하다. 저는 사실 이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국민 감정과 굉장히 다른 그 스탠스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그 명제는 맞고 취지에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면 좀 더 성실하게 빌드업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이걸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3.1절 축사도 그래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가자 뭐 다 좋죠. 그리고 일본은 이제 우리가 파트너가 됐다 다 좋은데, 그 정도의 얘기를 3.1절 축사에 할 거였으면 5분 만에 끝내서는 안 되지. 그러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장시간 힘을 들여서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연설도 굉장히 공들여 해야 되고, 저는 이거 갖고 국민과의 대화를 열 수도 있다고 봐요. 국민과의 대화를 열어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국민과 끝장 토론을 하는 거지.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득하고 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그리고 그 장모 할머니인가? 그 양금석 할머니인가? 그 할머니도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서 최대한 뭐 두드려 맞더라도 욕 먹고 뭐 침 뱉더라도 그냥 무릎 꿇고 사죄하는, 대통령이라도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대한 성의를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쇼잉이야, 쇼잉. 그렇게라도 해서 정말 이 사람이 진정성을 갖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구나. 안 그러면 경화가 경우처럼 당장 내년 총선 앞두고 이거 업적 쌓으려 그러는 거 아니야? 서로 진영 결속시켜가지고 갈등 더 부추겨서 총선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저는 그런 진심도 있다고 봐요. 뭐 그런 거 없이 설마 그런 걸 하겠어요? 뭐 일본 사람 아니잖아. 윤석열이 일본 사람인 거 아니잖아. 한국 사람인데 이런 걸 할 때는 자기 나름의 진정성이 있겠지.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빌드업을 잘해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철저하게 밟아야 된다. 근데 윤석열은 너무 쉽게 넘어가고 있대. 쉽게. 그냥 3.1절 축사 5분 얘기하고 끝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냥 띡 하고 그 장관 시켜서 발표하고. 그 박진 장관도 기자 질문 3개까지만 받겠다 그랬어요. 질문 3개만 받겠습니다. 이러고 3개만 딱 끊어버리고. 그런 오만한 태도. 아까 이 책에서 얘기한 아까 아테네 공작이나 이제 코르소 같은 사람이 보여준 그런 집권했을 때 오만한 태도. 내가 집권했으니까 뭐든 다 해도 돼. 라는 식의 그런 태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윤석열 보면 아니 5년 뒤에 죽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임기 끝나고 바로 다 돌아가실 생각인가? 아니 임기 끝나고도 한참을 더 사실 것 같은데, 내가 보기 100세 시대 산다니까. 그렇게 나이 들어서 대통령 되신 분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인데 와이프는 더 젊잖아. 무슨 생각으로 임기 끝나고 해외로 망명하시려고 그러나? 그래서 저는 좋아요. 저는 한일 관계에선 좋은데 좀 더 진정성 있는 태도로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충분한 빌드업을 해달라. 저는 그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